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소평가된 인간 단독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심리학 영상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렇게 개돼지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아 숨쉰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똑똑한 사람들의 운명인가 봐. 뭐 공감을 여러분들은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랑 비슷한 케이스에 놓여 있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개돼지들 맞춰주는 일이 이 뛰어난 인간에게는 또 다른 이름의 고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아무튼 간에,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자, 바로 빔 라타네라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분이 얘기했던, 이 라타네 교수님이 얘기했던 방관자 효과. 방관자 효과라는 거하고 사회 충격, 이론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를 큰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방관자 효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데, 자,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면 이런 겁니다. 자, 방관자의 존재. 사회에서 방관하는 인간 때문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바로 원조하려는 행동. 도움을 주려고 하는 행동이 억제된다라는 게 바로 방관자 효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발생했던 범죄 사건을 예로 들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1964년 미국에서 범죄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1964년에 이제 뉴욕의 한 아파트예요. 아파트 단지겠지. 아파트 단지인데 이게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막 골목이라든가 외진 이렇게 음산한 곳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 마치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아파트 단지 하면은 가운데쯤에 이제 뭐 공원 같이 해가지고 창문으로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이 공동 공간이 있잖아. 휴게 공간 같은 게. 이 탁 트여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바로 한 여성이 살해되는데 이름이 키티 제노비츠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키티라는 여성이 한 이제 살해범에게 이제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창문으로 큰 소리가 나니까 창문으로 이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던 목격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당시에.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그 누구도 이 키티 제노비치라는 여성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근데 왜 그랬냐 보면은 나 말고 누군가가 돕겠지라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이제 본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심리, 이러한 방관자 효과가 작용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한 세네 가지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평가 우려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 우려. 자, 이 평가 우려는 뭐냐면은 일단 쓰고 말씀을 드릴게요. 평가 우려는 이제 원조하는 행동, 우리가 남을 돕는 이러한 행동이 바로 실패했을 경우에 이게 성공하면 좋겠지. 근데 내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 뭐 잘못해서 흉부 압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공호흡을 했는데 제대로 살리질 못했어. 그랬을 경우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인가 주위의 눈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못 살렸다라는 일종의 뭐 간접살인자 같은 그런 대접을 받겠지. 그런 눈초리로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겠지. 무능력하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겠지라는 이러한 평가 우려가 작용한다. 바로 내가 도움을 줬을 때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불안이 작용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원적 무지입니다. 다원적 무지. 말 그대로 다원.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이제 무지가 작용한다라는 건데 결국 아무도 돕지 않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중요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중요한 상황이었으면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저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막 휘청휘청거리면서 쓰러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그걸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사건 아니겠지. 뭐 술 먹고 주정 부렸나 보다. 괜히 술 먹은 사람하고 이제 얽혔다가는 내 인생 피곤해지니까 그냥 지나가야지. 어차피 중요한 상황이었고 뭐 저 사람이 진짜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많은 사람이 옆에서 도와줬을 거야라는 이런 다원적인 무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방관자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 분산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 우리에게도 익숙한, 책임 분산은 너무나 우리에게도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뭐냐면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다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 책임감,
개인적인 책임감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충분히 그냥 바로 그냥 딱 떠올렸을 때 공감이 되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의 책임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말고 어떤 사람이라도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동기부여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동기부여가 아주 젖도 안 됐던 거야. 아주 동기부여가 역같이 안 됐지. 왜냐면은 이 일은 나 말고 저기 뭐 초졸도 그냥 뽑아가지고 쓰면 된단 말이야. 소년원에서 바로 탈출하랜도 와가지고 이렇게 뭐 영업이라던가 마케팅 같은 거는 저기 뭐 소년원에서 바로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탈옥해가지고 그냥 일자리 취직한 애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자, 그런 일을 나한테 시키면 어떡해? 그런 일을 단독자 같은 위대한 인간한테 시키면 어떡하냐고.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책임 분산이라는 것도 결국 방관자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내 책임감이 감소한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주변에 없었다면 나의 개인적 책임감은 훨씬 올라갔겠죠. 키티 제노비치라는 여성을 예로 들면 그 여성이 살해당하는 거를 나밖에 안 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 장면에 있었던 그 상황에 있었던 게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내가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도왔겠지. 내가 윤리적인 인간이 아니어도 그 여성을 도왔을 거야. 왜냐? 내 책임감이 아주 만땅으로 치솟아 있었겠죠. 그 장면에는 결국 목격자는 나 하나였으니까.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타네 교수님은 결국에는 이러한 방관자 효과는 다원적 무지, 그리고 책임 분산, 평가 우려, 이렇게 총 3가지의 가장 커다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심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특정 인물을 지목하라는 거예요. 특정인을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라. 이거 옛날에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때 이제 뭐 응급구조대라든가 119 아저씨들이 학교 와가지고 실습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란 말이야. 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아무한테나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지 마라. 특정한 인물, 저기 모자 쓰신 분, 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분, 뭐 머리가 긴 분, 선글라스 낀 분, 뭐 이런 식으로 이리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특정인을 지목해야만 어떻게 된다? 책임 분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개인적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도우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관자 효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또 이제 라타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사회 충격 이론이라는 건데 자, 이제 이게 2번째 파트니까 이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충격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제 도움을 받으려는 인간의 심리가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는 누구나 도움을 받고 싶잖아. 이거를 이제 사회 충격 이론 이라고 부르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는 이제 임팩트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대인 임팩트. 그냥 임팩트가 아니라 대인관계 임팩트가 영향을 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강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라차네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자, 뭐다? 인간은 강한 대인관계에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어.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야. 자, 이때 여러분들은 특정한 사람이 적정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곤란한 상황을 편한 인간, 내 주변의 편한 인간에게 헬프를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헬프를. 자, 여러분들 이것도 충분히 이해되시고 공감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돌아봐도 나도 그러는데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라던가 그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라던가 상사라던가 동료라던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나랑 아주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강한 대인관계를 거부하는 꺼림칙해하는 그러한 인간의 습성이라고 본 겁니다. 라타네 교수님은.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나 다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 방법은 뭐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그것을 잘 다뤄봤던 사람, 주변에 있는 나의 상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료, 직장 동료 같은 사람들이 나의 직장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올바르고 원활한 해답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불편해. 아주 그냥 짜증나. 물어보기가 싫어. 자존심 상하고 뭔가 역겨워. 그런 심리, 그런 상태를 왜 느끼냐? 바로 이러한 사회 충격 이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이렇게 전문가라던가 직장 상사, 동료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인 인간이 우리와 어떤 친분 관계가 없을 경우에, 적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뭐가 느껴진다? 임팩트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대인 임팩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인 임팩트라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상사라던가 직장 동료한테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면 가장 빠른 해답인데도, 가장 빠른 답을 내려주는데도. 그래서 라타네 교수님은 이것을 도움이 필요할 때도 인간은 결국 스트레스라는 것을, 대인 임팩트를 회피하려는 경향성이 다분하다라고 봤던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대인 임팩트가 강한 상대가 있겠죠. 예, 이게 아주 스트롱한 상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 이런 대인 임팩트가 강한 사람은 바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바로 그냥 많은 사람, 다수의 사람이라는 거지. 많은 다수의 사람이라든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인 임팩트가 강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해결 방법을 빨리 찾아줄 수 있겠지만 말하기가 싫은 거야. 그냥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무슨 문제 생기면은 이제 우리 동기들끼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기들끼리 이제 얘기하고 해결하고 싶어 하죠. 그죠? 이거를 뭐 굳이 뭐 학생 회장이라든가 과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걸 즐기는 그러한 이제 학부생들은 없을 거 아니야. 좀 특이한 케이스 빼고는. 그죠? 자, 그리고 대인 임팩트가 약한 그러한 상대는 어떠한 종류의 상대들이 있을까? 어떠한 타입의 사람들이 있을까? 대인 임팩트가 이 위크한 상대들, 바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겠죠. 반대로.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나랑 비슷한 위치 아니면은 나보다 조금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잖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익명성의 상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도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 상담할 때 익명으로 상담할 때 얼마나 편해? 인터넷으로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편하냐고. 내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뭐 경제력이 어떤지, 생긴 게 어떤지 이런 나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대인 임팩트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상대, 지위가 낮은 상대는 대인 임팩트를 약하게 받기 때문에, 강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팩트 약한 사람한테 이러한 어려움이라던가 도움 요청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가 편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대인 임팩트가 약한 거에는 또 혼자인 상태를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 혼자 그냥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많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이 문제를 알려가지고 괜히 공론화 시켜가지고 내가 무슨 뭐 해결력 없고 무능력하고 나약한 인간으로 치부받고 막 그런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라고. 인간은. 여러분들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라는 인간으로 하여금 내 자존심이 뭔가 깎여나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라든가 내가 뭔가 부족해지는 느낌, 마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마치 그 보육아동 같은 느낌을 사람들한테 주고 싶지가 않은 거라고. 일말의 어떤 자존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바로 뭐다? 대인 임팩트가 강한 그런 다수의 사람들에게 나의 고민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일종의 대인 임팩트로 오는 스트레스가 확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죠? 예, 사회심리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라타네 교수님이 얘기했던 사회 충격 이론과 그리고 방관자 효과가 일어나는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